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음량, 고품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권순욱입니다. 저는 동부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초대 손님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신 양기대 전 광명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다른 방송, 특히 다른 팟캐스트 출연하신 분들은 잘 안 모십니다. 네, 제가 약간 속이 좁아가지고 뭐 우리보다 스피커 더 큰데 출연하신 분을 우리까지 굳이 모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우리 양기대 후보님이 약간 예외적으로 제가 초대를 하게 됐는데 약간의 친목질이 있습니다. 진목질 때문에 부르셨군요. 우리 양기대 후보님은 동아일보 법조팀장 네. 그리고 정치부 기자 거치셔서 열린우리당 수석 부대변인 그리고 민선 5기 광명시장 이렇게 거치셨는데 동아일보 법조팀 역사상 가장 막강한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그 시절의 법조팀장이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제가 중앙지검 기자실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네. 그때 대검 기자실에 네,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못했지만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엄청 부러워하고 저런 선배 밑에 가서 좀 기자 생활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그때 그 한번 네, 기사 제가 좀 되돌아보면요. 그때 제가 보니까 적폐청산 원조 기자였습니다. 그때 참 네. 치열하게 그렇죠. 적폐청산, 비리 척결, 예. 또 못된 정치인들 수사하는데 우리가 참 최선을 다했죠. 그때 특종이 정말 진짜 뭐 권력 입장에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리고 치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때 모든 언론사가 동아일보 법조팀을 정말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런 심정이었어요.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당시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뭐 만연할 때고 특히 정치인들, 검찰 등 권력기관 이게 뭐 그런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꿔보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의감으로 그때 우리 후배 기자들하고 좀 힘을 많이 모았죠. 그때 뭐 힘들었습니다. 뭐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2, 3시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힘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그때 그런 그 우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 것이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또 우리 나라다운 만들어가는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제가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때 어떤 경험을 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은 특히 이명박근혜 시대 9년을 거치면서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기자가 좀 시민들의 그 응원을 받고 권력에 좀 이제 쉽게 해서 조금 위협도 좀 받아가면서 네, 이제 했는데 바로 우리 양기대 후보님이 그 80년대 90년대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저도 뭐 압력을 많이 받았어요. 예. 때로는 국세청 비리 같은 것들을 특종 용명에 보도하고 또 어떨 때는 국정원 네. 그때는 안기부였죠. 안기부라든지 안기부. 또 이명박근혜 때는 또 권력의 치부도 좀 네. 공격을 하면 굉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압력들을 후배들 또 동료들 기자들의 그런 같은 힘으로 극복한 적이 있는데 좀 뭐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때는 별건 아니지만 암흑한 시기에 뭔가 정의로운 길 또 의미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사실 돌아보면 그래도 이명박근혜 9년은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진전됨에 따라서 그래도 마음껏 권력에 대해서 욕도 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시절이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전만 하더라도 권력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 목숨을 걸고 약간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혹시 대표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사건? 제가 그 YS 예, 김영삼 정부 초기에 현직 노동부 장관 비리를 지적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일면 톱으로. 근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되게 그때 동아일보가 조간신문이었는데 예. 밤 12시가 마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밤 12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목은 현직 노동부 장관 수뢰 검찰 수사 이렇게 쓰고 이제 갔어요. 네. 집에 갔는데 새벽 한 2시쯤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기사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에 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을 잘 부탁한다. 정말 그랬어요. 예, 그랬던 시절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거에 대한 반드시 권력의 보복이 또 따를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언론이라든지 또 양심 세력들 또 시민단체 또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뭐 누누이 제가 눈으로 목격했고 지금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따라하기 벅찰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사실은. 양 후보님이 저기 자료를 보면 1988년도에 동아일보 입사하셔가지고 94년도 아니 94년도 아니구나. 2004년 초까지 했습니다. 2004년도 맞아요. 2004년도까지 하셨었고 그 여기서 이제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은 주요 기사로 특종을 하신 게 안기부 선거자금 유용 사건, 부풍 조작 안기부 문건. 부풍 사건도 하셨구나. 그리고 김영삼 아들 그 김현철 씨 비리, 그리고 세금 공무원 비리, 그 다음에 조폭두목 김태호 비호 세력 폭로, 한보의 김영삼 YS 대선 자금 제공 특종. 정말 지금 리스트만 봐도 그냥 한 부들들하지. 시절 역사가, 그 스케일이 좀 크게 스케일 늘었죠. 자체가 지금 다른 거야. 사실 요즘 특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당시 기사하고 비교하면 진짜 전부 피라미드야. 그러니까요. 그때 좀 스케일이 컸습니다. 예. 기사 하나하나가 여기서 나온 리스트에서 다들 정권이 막 흔들흔들했다 이런 사건들인데. 아니 진짜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 예. 제가 그래서 뭐 제자랑 같지만 한국 기사상도 2번이나 받고 이달의 기사상도 7번이나 받았죠. 네. 다 이제 후배들을 하고 동료들이 도와줬던 그런 좋은 사례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정말 살아있는 언론이었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8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예. 정말 그 98년 대선 그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동아일보 같았어요, 네. 정말.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안에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정계 진출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게 있나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결국은 기자라는 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좋은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그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또 의사에 반해서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 뭐 이런 것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 대표님도 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고민과 또 저의 또 새로운 길에 대한 또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2004년 1월 달에 이제 사표를 내고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딱 출마를 했는데 그 상대가 와, 그 진짜 막강 정말 그때는 그분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정도의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도전하는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좀 쉬운 길도 있었어요. 광명을이라는 것은 손학규, 전재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거고 예. 광명갑은 뭐 옛날에 남궁진 씨를 비롯해서 좀 우리 쪽에 좀 많은 예, 분위기가 민주당 있는데 쪽이 약간 그냥 제가 전재희가 붙겠다 선언하고 간 거예요. 막강 전제이하고 붙겠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가 좀 쉬운 길을 갔더라면 배지는 한번 달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정치라는 건 인생이라는 모르니까 더 어려웠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과감히 도전했는데 그때 저는 똑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탄핵이 네. 됐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정말 이제 좀 뜨는 후보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우여곡절 끝에 한 3,000표 잘 졌는데 그러면서 막판에 조금 이제 정동영 아. 노인 폄하 발언 네, 그 이거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판세가 뒤집어지고 맞습니다. 박빙은 그렇죠. 다 그래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후보 한 사람 잘못되거나 당이나 여권에서 뭔가 누군가 하나 잘못되면 선거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때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정당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때 108명이 됐습니다. 108명. 초선 108명이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저한테는 도전을 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을 더 정치를 더 배우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 현장에서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의 그 가르침이 2004년도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또 떨어지셨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전재희 씨한테 또 떨어졌습니다. 2008년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약했지. 그렇죠. 특히 그렇죠. 서울 지역도 완전 서울 수도권이 맞습니다. 우수수수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때는 뭐 대통합 민주신당 해가지고 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요. 뭐 이명박 집권 초였고 네. 대통합 민주신당이 사실 굉장히 막 열린우리당 해체하면서 두루두루 잡탕 썩어찌개로 이렇게 급조된 정당 아니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래도 뭐 제가 어렵다고 또 안 나가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도전했지만 두 번 또 쓴 잔을 마신 거죠. 그러고는 이제 2010년도에 광명시장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고요. 이때 광명시장 당선되실 때 그 상대 후보도 역시 그때 전재희였었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국회의원이니까요. 국회.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 광명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 다음에 또 전재희한테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뭐 일단 시장을 해서 좀 경험도 쌓고 좋은 업적도 남기면서 다음에 국회의원 도전해라. 네. 근데 처음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시민들 주민들의 이제 열망이 컸고 또 저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뭐 솔직히 더 얘기하면 세 번째 전재희 씨하고 붙었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어서 이제 시장이 됐는데 뭐 시장은 참 무난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40대 이제 막 후반으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좀 많이 했죠. 광명시장. 광명시장 되셔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광명 동굴? 네, 맞아요. 광명 동굴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보이던데. 그게 뭐냐면요. 네.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광명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40년 벌어진 폐광이 저한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이제 거기에 폐광이 있었어요? 예, 그 KTX 광명역에서 예. 차로 5분 거리에 40년 벌어진 금광 폐광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거기가 새우젓만 보관해둔 그런 버려진 곳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오염되고 버려진 죽음의 땅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1년에 시에서 한 43억 원으로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샀습니다. 뭐 근데 온갖 비난과 음해와 뭐 반대가 있었어요. 네. 왜 그런 그 쓸데없는 돈 쓰냐. 뭐 이런 뭐 음해까지 있었어요. 저 43억 원 중에 8억 원은 양기대가 먹은 거다. 뭐 그렇게까지도 뭐 음해가 있었는데 숱한 음해가 있었죠. 특히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동자만 들어가면 예산도 부결 그때 6대 6이었거든요. 시의회가. 저래도 부결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2015년 4월에 이걸 유료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10개월 동안에 370만 명 가까이 유료 방역이 있고 초기 투자비 빼고 한 200억 돈도 벌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버는 시장입니다. 그 광명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 때문에 해가지고 작년 3월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도 작년만 해도 한 동굴에서 500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그래서 광명 동굴의 그 무해수유를 창조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네. 370만 명 가까이가 왔는데 그 광명 동굴을 양기대가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 1%도 안 됩니다. 그 동굴 앞에다가 포스터 하나 양기대가 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사실 원래 이제 처음 정치 쪽으로 오신 게 총선 쪽이시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시장 쪽, 행정 쪽으로 가시면은 사실 준비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받으실 수도 있는데 또
시장으로 2번 당선되셨죠. 네. 재선까지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재선을 했는데 네네. 뭐 어차피 재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제가 득표율이 61.1%로 수도권 전체 우리 민주당에 예. 1등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1등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다면 막 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네. 제가 또 기자할 때도 좀 부지런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이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야당이었잖아요. 네. 뭐 광명도 우리 이 민주당 지지세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역시 민주당 지자체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민과 동고동락 하니까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님이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이 44.9%를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화성했고 득표를. 그리고 그때 마침 뭐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네. 다른 당으로 가고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들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등을 했다는 것은 득표를 2등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광명이 우리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2010년도에 우리 양 후보님이 광명시장 당선된 게 광명의 정치판을 바꾸는 변곡점처럼 작용을 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 광명은 진짜 저쪽이 그냥 계속 쓸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 2010년 처음 이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 총선에서 우리가 다 다 가져온 거 이겼습니다.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둘을 다 이겼습니다. 예. 그저 백재현 백재영 하고 이현주. 의원님하고 이현주 둘 다 2012년에 이겼고 그죠? 이기고 또 그다음에 2016년도 이겼습니다. 16년 또 이기고. 예. 그러니까 2010년의 승리가 변곡점으로 작용을 한 맞습니다. 거죠. 그건 권 대표님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지난번 2014년 선거 때는요 시장 네. 그다음에 도의원 4명 전부 민주당 또 시의원 12명인데 우리가 우리 8명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형이 바뀐 거죠 사실. 예. 지형 자체가 바뀐다. 사실 그 지금 와서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서도 그러니까 전재희라고 하는 당시의 거물 지금은 뭐 끈떨어져 가지고 뭐 이름 기가 한 손도 없습니다만 네, 네. 당시만 해도 꽤 강력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전재희는 경기도지사급으로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예,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 말년대가 끈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조금 더 얘기하면 광명시장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상교복 도입. 예, 그거요. 예. 그게 이게 뭐 이제 전국 최초인데요. 아니 전국 최초가 광명시라고요?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참 너무 무지했어요. 이 선거 도지사 선거 나오려면 홍보를 너무 안 하셨어. 홍보를 못 한 거예요. 왜 못했냐? 이 어떻게 보면 인구 34만의 도시의 시장이 아까 네. 말한 뭐 그런 광명 동굴 대형 프로젝트 했지. KTX 역세권 그 허벌판 58만 평 그거 다 활성화시켰지. 또 막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프로젝트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게 그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역량과 열정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모시고 일하려고 하니까 제가 365일 중에 360일 출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릴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그게 제가 패착입니다, 지금. 지금 패착인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있는 돈 갖다가 뭐 무상 교복도 하고 무상 급식도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냐면요. 물론 뭐 그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하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명 동굴에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작년 초까지 200억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기업 유치들을 많이 해서 이케아 등 같은 기업 거. 유치를 예. 해서 또 시세수익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이 막 쌓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우리가 빚을 시의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 그렇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하자.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교육 복지를 하자 해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우선 고등학교 전학년 이제 무상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초, 중고 전부 다 넌 GMO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를 쓰는 그런 급식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시에서 뭐 무상 교복을 중고등학교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점들을 이제 아까 시작을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시의회를 잘 설득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물론 우리도 지금 우리 민주당이 5, 자유한국당이 5,
또 바른미래당이 셋해서 야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설득해서 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거다 해서 이제 조례 예산 다 통과시켜서 올 3월부터 무상 교복을 네. 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 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벌어서 네.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또 소통과 또 협치로 다 잘 정리해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급식과 또 중고 무상 교복을 실시하는 그런 지자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요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하는데 몰라요 지금. 아니 그렇게 언론에 좀 언론 여기저기 좀 광고비도 쭉 뿌리고 어? 페이스북에 좀 요란하게 어? 자기 공시사도 좀 하고 막 그러니까 깔때기질도 막 하고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양 후보가 그거 할 때 일부러 좀 쇼맨십도 하고 뭐 시의회와도 마찰도 막 하고 네네. 또 이 아까 그 광고도 막 시 예산으로 때리고 이러면 알 텐데 그냥 조용히 일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 정치는 좀 그렇게 좀 쇼맨십 갖고 해야지 그러는데 저는 뭐 묵묵히 일을 하다 보면 또 네. 시민과 도민과 국민이 뭐 인정해 주지 않겠 또 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그 광명시 동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인접 그 도시들의 공통된 숙명 같은 게 그 도시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타 서울에다가 이제 그 사람이나 뭐 자본이나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게 자생력을 갖추자. 이 도시에서의 우리 이 도시의 독자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자, 스토리를 만들자 이런 건데 그걸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거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번에 제가 특히 도지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무에서 유도 창조해보고 정말 폐광의 그런 기적도 써봤기 때문에 또 우리 KTX 역세권의 큰 변화, 그 허벌판인 58만 평을 상점 벽해 기회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2015년 말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 광명역에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프로젝트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럼 결국은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그 장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그 뒷받침하고 그 성공을 하고 또 도민과 또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좀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정말 과감히 한번 출마를 했더니 사람들은 역시 이 편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어떤 편견이 있냐 하나는 야 그 34만 기초단체장이 1,300만 도지사에 도전하는데 말이 되느냐. 아. 그거에 대한 편견이 첫째 중앙 정치권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언론 일부 기득권 언론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새로운 도전 또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헌법 개헌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자치주권 시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아직은 편견이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뭐 사실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 네. 쉽게 얘기해서 알릴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이제 20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회 일정이 드디어 잡혔죠? 잡혔나요? 예, 한 뭐 17일 정도 지금 한 번 하나요? 한 번 하는데요. 좀 속탑니다, 속타. 그죠? 아니 그동안 지금 사실 그 뭐 계속 그 후보 검증의 기회를 갖자, 토론회 갖자 계속 호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아마 목 놓아서 했어요, 목 놓아서. 수십 차례 했습니다. 자, 뭐 그럼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예비 후보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며칠 예. 했습니다. 그 어떻게- 이유가 왜, 예. 뭐냐면요. 지금 경기도의 가장 그 도민들의 불만이나 도민들이 요구가 뭐냐면요. 경기도가 지난 16년간 4차례에 걸쳐서 자유한국당 계열의 도지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뭐 경선이건 본선이건 간에 네.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을 소홀하게 됐고 경기도가 여전히 지금 막 여러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이번에 좀 도지사 된 사람은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데 좀 제대로 도정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대권의 경기도 도지사를 디딤돌로 삼지 않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저도 또 뭐 그 점에 동의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 대선 경선에서 패배해서 경기도 도지사에 나왔다면 네. 또 이 경기도지사를 대선 디딤돌로 또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경기도민들은 이미 거기에 너무 지금 식상해 있고 네네. 또 도정을 좀 충실하게 하는 도지사가 오기를 바라니 정말 경기도 도지사를 제대로 진정스럽게 할 그런 의향이라면 대선 불출마 처음부터 해라. 그래야 이게 도민들이 제대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이번에야말로 이 16년 자유한국당 계열의 도지사를 탈환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그러면 우리 후보가 그런 도민들의 요구 조건들을 좀 수용해서 이미 전해철 의원도 뭐 자기는 도지사에 충실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 삼자가 네. 공동으로 그 얘기 하자.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진정성 있게 도지사 하려고 합니다. 네. 도민들한테 또 우리 당원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진정성 보이려면 대권 나가지 않는다는 선언부터 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답변은 왔나요? 근데요, 옛날부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 잘 아는 사이인데, 네. 요즘 뭐 제가 후보 정책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고, 또 TV 토론이나 토론도 많이 하자고 했는데, 또 이번에 뭐 대선 부출마 선언 얘기도 했는데, 일체 반응이 없네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건지, 그분이 귀가 좀 안 들리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전과 기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후보들을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잘 구분해서 그 이외의 전과자들은 철저하게 검증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예.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우리 경기도의 언론에서 크게 쓴 걸 보니까 경기도만 해도요. 광역단체장 후보, 예비후보겠죠. 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사회 운동이라든지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그럴 전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옥석을 구분한다는 전제로 얘기한다면 정말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것은 나는 그건 우리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문재인 정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 도덕적 자질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당에서 좀 엄정하게 해서 제대로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또 당도 심사 과정 속에서 그런 도덕성, 전과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청와대도 그런 7대 비리 관련해서 엄정한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당도 추미애 대표가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당은 박광원 위원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플러스 3까지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과감히 정리를 해야죠.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양기덕 후보님도 옛날 동아일보 시절에 이게 그런 특종 기자들은 사실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네,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그냥 교도소 앞면으로 툭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사실 예를 들면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삶을 살아오시면서 뭐 양기대 정과 있을 뻔했는 적도 많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아내한테 내일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선관위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정과 뭐 이렇게 쭉 적히기만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과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거였는지를 알았다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거든요. 저도 그 점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오늘 우리 캠프의 대변인 성명을 논평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저도 들여다봤더니 요즘 이재명 예비 후보하고 또 전해철 네. 후보 측에서 SNS 계정을 놓고
굉장히 그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경공 김씨. 예, 근데 저는 뭐 그 예. 소유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우리가 막 민감하게 뭐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좀 앞으로 도정 뭐 관련한 그런 계획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그 논평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 계정의 주인이 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계정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경선 때 거기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당시 그 후보를 악랄하고 아주 굉장히 그 저주스럽게 네. 또 거의 저급하게 거의 일배 수준입니다.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그 예비 후보께서 이건 자기 그 부인의 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올해 그 오늘 대변인 논평이 그거예요. 주제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정치적인 여러 행보에 대해서 공감해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폄하하고 악랄하게 공격한 그 계정의 주인은 나는 밝혀져야 한다 보면, 그래서 난 우리 대변인이 그렇게 했더라고. 이재명 후보가 고발해라. 네. 고발해라. 그래서 그 계정의 주인을 밝히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논평에 대해서는 저는 예. 수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선거 과정 속에서 뭐 아주 그냥 민감한 그 개인 후보 개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공격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가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우리 당에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당의 정체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검증을 해야죠. 또 그렇게 검증을 받은 후보가 우리 당과 지지자를 대표해서 본선에 올라가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원래 이재명 후보님은 원래 고소 고발을 좋아하셔가지고 하는데 이걸 고발을 안 하시고, 우리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후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못 들어봤는데 이번에 해경군 김씨 이야기에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후처 이야기를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어이? 후처 이야기는 뭐지? 우리 처음 들어본 건데. 아이 참. 저 이상해. 아유, 그 사실 예. 지금 이제 저기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뭐 경선의 이야기고, 지금은 비록 군소 야당 후보가 됐지만 그 현 경기지사는 남경필 지사지 않습니까? 그 남경필 지사도 또 그 경기지사로 또 오래 하셨고, 그 저기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 하셨는데, 지난 그 남지사 시절의 경기도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남지사가 그래도 5선 의원하고 네. 도지사도 한번 했으니까 관록은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선 이제 첫째는 그거예요. 도지사 되자마자 바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정을 챙길 공부도 안 돼 있고 방향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지금 서울,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이 광역 교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제시했는데 그냥 가만히 따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광역과 일반 버스가 있는데 광역만 지금 올 4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이제 원래는 그 과정에서 도의회하고 같이 하기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냥 버스 조합하고만 막 서둘러서 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성명을 냈습니다. 밀실 거래, 밀실 협상 중단하고 제대로 그 도의회와 상의하고 또 31개 시장 군수들하고 좀 상의해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날 광역버스에 한해서 그런 그 강행을 하겠다는, 지금 버스 중공을 강행하겠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떠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 또 본인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는 그걸 보면서 저 관록이 결국은 정치적 야욕의 관록이구나. 전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뭐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남경필 지사의 지난 4년 도정 굉장히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 추후 현안은 안 풀었어요. 왜? 아까 버스 준공영제 청년 실업 문제도, 청년 실업 문제 실업률도요, 전국이 평균이 9.9%인데 경기도가 10.5%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그다음 미세먼지도 서울에서, 물론 서울시 발표가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발표하면 우리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텐데 관전평 하듯이 서울시 것만 얘기하고
우리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데 또 수도권 규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후보님도 그 경기지사가 되시면 버스 준공영제는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하죠.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양기대의 버스 준공영제와 지금 네. 남경필의 버스 준공영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은 건데 네. 이건 사실 뭐 이름으로는 같은 걸로 이제 시민들한테는 들릴 텐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하면 남경필의 도정과 양기대의 도정은 어떻게 다를 것이다.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버스 준공영제만 문제만 해도요. 이것은 31개 시장 군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나누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는 소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의 돈을 대야하는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하잖아요. 일례로 경기도가 50% 됐는데 어느 시군은 재정 형편이 좋아서 70%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시군은 더 안 좋아서 30% 낼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또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첫째는 이런 관련 그 시군이나 버스 업계나 이런 데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저는 뭘 하고 싶냐. 일단은 광역과 일반 버스를 동시에 합니다. 네. 자, 같은 회사에서 광역버스 뛰는 그 기사분들이 월급이 많이 오르고 그분들이 좋아지고 일반 버스 기사분들은 기존의 월급을 받고 처우가 안 좋아진다면 이 노노 갈등이 또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노노 갈등이 앞으로 더 서비스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일단은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30개 시군이나 버스 업계에 소통을 해야 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결국은 서울시나 인천시가 벌써 버스 준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갖다 버스 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뭐 어려운 용어지만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도가 버스 회사하고 해서 산정해서 이제 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지금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남경필 지사 집안 동생이 지금 버스 회사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그 않습니까? 유명한 그 버스 재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가 자기 동생인데 이게 무리하게 막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투명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오히려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1년 전부터. 자, 손 떼고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새로운 틀을 짜서 해라. 그래서 저는 투명성 있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또 광역버스와 일반버스를 같이 하고 네. 또 30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좀 양기 대표 소통과 상생 그다음 하면 제대로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아니 근데 진짜 말씀 진짜 잘하시네. 그러니까. 막힘없이 술술술술술. 예. 아니 두 번째. 뭔가 숨은 진주 같은 느낌. 예? 아니 좀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가 진작에 좀 이렇게 올려놨으면. 그러니까 일만 아니다 일만 예. 죽도록 하니라고 그 뭐든 제 잘못이죠. 뭐. 네,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일 집을 별로 한 것도 없이 포장 잘 해가지고 홍보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말이야. 맞습니다. 이게 그 행정이라는 게 사실 엄청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회사 하나 돌린다고 해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지자체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경력도 사실 행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언론에 계셨는데 와셔가지고 지자체에서 재선이라는 방법으로 그 행정 능력을 검증받으신 거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들으면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느낌에서 그렇습니다. 말은요 절박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장수 부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수다스럽게 말은 다다다다다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거. 화려한 수식어 우리 기사 쓸 때 보면 맞습니다. 예. 그죠? 형용사 부사 많이 쓰면은 좀 기자를 좀 허접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처럼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들어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알맹이로 꽉꽉 채운 정말 알맹이로만 이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걸 잘 걸러내는 게 바로 깨시민인 거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약장수한테 우리가 안 속는 거 그게 이제 깨시민인데 자 그 남경필 지사가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금 사실 그 양반이 그 바른당 갔다가 그죠? 네. 또 바른당이 뭐 주춤주춤 하다가 또 지금 바미당으로 뭐 통합되고 그 와중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컴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냥 주놈이 한번 꾸짖었습니다.
정치 철새라고. 예. 왜냐하면 적어도 옛날에 그 남경필 지사 뭐 국회의원 할 때 좀 그래도 개혁적 보수로 좀 봤지 않습니까? 합리적 보수 네. 일부가 그랬지만 저 이번에 행태를 보니까 더 교활한 정치 철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철새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본인도 뭐 그 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도지사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봐도 바른 길이 아닌 길을 가는데 저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보고 네. 특히 이제 뭐 요즘 그 각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뭐 제가 지금 가장 후발주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저한테도 18%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우리 3명 경선 후보의 지지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옛날 TV 나왔던 인지도 그것 때문에 더 수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본인의 지지율이야. 우리 옛날에 공천할 때 보면 너 당 지지율보다 높냐 안 높냐가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네. 지금 당 지지율 50% 넘잖아요. 대통령 70%, 80%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죠. 이번 경선에서, 지난번에 당도 발표를 했지만 정말 치열한 검증을 하라고 당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검증이 인신공격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면 정책과 도덕성과 또 자질, 또 앞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든지 또 정권 재창출 이런 문제에서 과연 누가 제대로 된 후보가 될 거냐. 왜? 최후발주인 저도 18%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TV 토론이라든지 각종 토론을 통해서 특히 경기도는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권역별 토론 같은 걸 해서 좀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당이나 지지자들이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경기도 정도 되면 진짜 그 경기도 동서남북을 한 번씩 정도는 순회하면서 맞습니다. 토론회를 하고 할 필요성이 이게 막 있죠. 누누이 강조해도 그 이제 한 후보가 그걸 듣지 않으니까 오케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메아리 없는 그냥 우리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 안철수 박사님이 계시지만 어? 안철수 같은 경우가 무릎팍 도서와 같은 방송을 통해서 그냥 굉장히 일약 스타 정치인처럼 부상을 하고 네.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곡되는 데는 정말 무릎팍 조사가 큰 악영향을 끼쳤죠. 정말. 근데 최근에도 그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인지도를 쌓아가는 거 사실 이게 또 우리 민주당에 끼치는 악영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 검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청와대 그 인사 기준에 버금가는 그런 검증 기준을 뭐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뭐 아까 했던 얘기 좀 되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민주당의 그 후보 검증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저 바깥에서 궁금하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가 이제 고위공직자 7대 기준을 네. 마련했잖아요. 그럼 예. 당도 추미애 대표도 그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뭐 음주운전 같으면 예. 뭐 몇 년 전까지는 뭐 가능하고 뭐 몇 년 후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는데 저는 그리고 그 기준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난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7대 비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논문 표절 뭐 또 그 예. 음주 또 저 우리 음주 위장 예. 전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여성 성과 관련된 뭐 그건 뭐 당연하죠. 문제. 네. 예.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당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깊은 데까지 그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있다고 본다면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그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걸러지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뭐 남경필 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남경필 지사 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도덕적으로 흥결 있고 문제가 많은 후보를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그것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경선을 통해서 그것을 잘 거르고 해명을 할 건 하고 의혹을 또 해소하면서 좋은 후보를 본선에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저라고 제가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경선을 통해서 그것을 잘 해명할까 하고 의혹을 하고 또 필요하면 사과할까 하면서 우리 후보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16년 만에 네. 도지사 탈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고도 심정해. 왜? 저를 알 기회도 없고 예. 또 서로 비교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맨날 기대할 때 성과 같으면 당 지도부 욕도 하고 싶은데 제가 당인이고 또 당이 잘 돼야 하니까 욕도 네. 못하고 그냥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 좋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경기도지사를 뽑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선거 캠페인이 좋아야지 그 거기서 당선된 후보가 좋은 도지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시다 나왔는데 경기도도 굉장히 큰 도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인구도 뭐 1300만입니다. 최고로 많은 도고 이러는데 땅덩어리 제일 높죠.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또 특징적인 게 경기도에서도 깡촌은 엄청 깡촌이고 네. 그 도시는 뭐 서울 한복판이랑 비교도 전혀 그 손세 교수만큼 이렇게 또 굉장히 발달한 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내부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경기도 내에 서로 다른 상황들을 선거 캠페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토론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했고요. 또 뭐 우리 그 전해철 후보도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전해철 후보도 동의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에 나온 후보가 토론을 않겠다면 그 선거 나오지 말아야죠. 그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선 때는 토론 안 하면 본선 때도 토론 안 씁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와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도민들한테 어떤 도리로 그냥 그분들 깜깜이 선거 자기의 운명을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를 뽑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맞습니다. 그냥 흘러다니는 의혹이나 흘러다니는 그런 말만 듣고 이것을 후보를 선정한다? 그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기서 광명이 시민 아니고서는 양기대 후보님 얼굴 처음 보는 사람 경기도민도 진짜 수두룩할 텐데. 맞습니다. 예. 참 그런 점은 좀 제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참 앞서가는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옛날 지난 대선 때 우리 문재인 후보한테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요구했습니까? 토론하자. 또 검증하자 했으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좀 앞서가면 당당하게 와서 합시다. 네. 우리가 좀 미적거리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요즘 뭐 도덕적 검증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우리 3명 후보가 자 우리 미투 운동 동참 선언한다. 네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성추행이나 이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새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이거 개선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겠다. 이 선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지지자들, 도민들 든든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당당하고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답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누가 뭐 좀 이것 때문에 유불리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이 기합니다. 저는 왜 이 절박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명박근혜 9년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또 정치 잘 못해가지고 이 정권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동토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막으려면 좋은 후보 내서 선거 승리해야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혹시 이재명 리스크라는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는 못 봤습니다. 제가 바빠서. 근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게 지금 미투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 그 와중에 그 전후 맥락이 어찌 됐든 간에 보수라고 하는 종편 같은 데서 그 음성 파일 심한 욕설이 들어간 그런 음성 파일을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댔을 경우에 우리 민주당 전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사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당에서 좀 검증 기준을 좀 원칙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외가 남발되면 법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보님도 법조 출입 기자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전부 특별법으로 예외를 다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승복을 않죠. 법에 대해 승복 않고 그런 결정에 승복을 않는 거죠.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공천이나 후보 검증 과정을 보면 예외가 지금 남발되고 있어가지고 원칙이라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고 있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선거 끝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자 하여튼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평소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공약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으니까. 네.
그 반려동물 건강보험, 네. 예, 그 공약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왜냐면요. 예. 저도 이제 아까 시장 뭐 8년 또 그 전에 뭐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외곽으로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충실하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 집에 15년 된 그 재롱이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죠.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뭐 밤늦게 12시에 들어가도 늘 반겨주는데 이게 그 사람 나이를 보면 90살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절염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아픈 데 있어요. 그다음에 병원도 막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집사람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 부담도 되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를 해서 맞벌이를 했으니까 저 기자할 때 맞벌이 했으니까 그나는데 조금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 그러나 반려견은 키우니까 반려동물 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반려동물도 건강보험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경기도가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이제 뭐 어떤 보험사를 이제 어떤 공개 경쟁 입장에서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1년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 그 이제 그 보험 많이 들게 해서 네. 그냥 경기도도 지금 500만 가구인데 네. 그중에 33%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33%면 한 160만. 네, 그래서 200만 가까이가 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이만 보험에 가입한다면 네. 그 보험료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 300만 원 정도 1년 치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장례비도 보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지금 물론 뭐 반려동물의 그런 건강보험 도입에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가족의 일원이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됐지 지금 않습니까? 광 너무 뭐 아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네. 이것을 제대로 해서 특히 저런 건강보험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기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 돈이 없으면 또 예, 유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다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을 한다고 봅니다. 뭐 조금 더 앞서간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건강보험제를 한번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우선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지자체로 가고 또 정부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분당선 요금이나 네. 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 신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된답니다. 근데 이게 구간이 두 구간인데 아, 요금이 달라요? 달라요. 이게 민자로 돼서.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일반 분당선에 비해서 네. 이게 저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거에 비해서 한 40% 이상 비싸대요. 아. 그리고 이게 또 구간별로도 또 달라요. 민간업자가 그 요금을 다르게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2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900원 정도로 제가 낮춰주겠다.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는 분당선 규모로 40% 낮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서울 외곽 수안도로 있잖아요. 네네. 그게요. 남쪽은 정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싼데 북쪽은 민자로서 비싸요. 예,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 그쪽에서 뒤에, 막 예. 주민 240만 명이 이 투쟁해가고 저기 의정부 그쪽 예, 돌아가는 그쪽에서 거. 그래가지고 지난 29일부터 3월 29일부터 돈이 내렸어요. 아. 그 투쟁해서 거기 뭐 싸워야 국회의원 돼. 또 저 그 시장군수 또 주민들 서명해서 네.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잖아요. 저게 정부가 했으면 당연히 분당선 규모로 40% 이상 싸게 해야 할 텐데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 민자 민자 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정부의 사정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것을 정부가 또 민간업자하고의 사업 재구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정리하면서 가격을 내려야죠. 저 그 민자 사업 얘기 나오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민자 사업이면 그 사업체가 리스크를 위험을 떠안는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거기에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걸 보장하는 손실을 거죠. 다 보장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보장해 줄 거면 차라리 국채나 지방채를 팍팍 찍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좀 초기에 좀 그 채권 발행한 거 회수 좀 하고 나중에 가격을 인하해 주는 뭐 이런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도지사가 이런 거 관심이 있으면 이 힘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뭐 또 시장 군수들 또 주민 도민들 했는데 마침 박광원 그 국회의원이 네네. 수원 지역구인데 아까 그런 막 정부도 좀 압박하고 그 업자도 압박하고 여러 정책들을 잘해서 100원이 내렸답니다. 아, 며칠 전에 100원이 내렸대요. 큽니다 진짜 사실. 근데 일반 입장에서는 네. 매일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은 하루에 뭐 300원, 600원 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뭐큰 틀도 해야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생활적으로 필요한 일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올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올해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세하게 펴한다. 며칠 전에 그 초등 돌봄 정책도 발표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 일선에 있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은 그러한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야죠. 그게 아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진 또 국민적 지지를 더 끝까지 받는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약은 꼭 알아주세요. 라고 한번 내세우고 싶은 말씀 공약. 안 하신 거 예. 여기까지. 제가 아까 유라시아 대륙철도 프로젝트 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이번에 공약으로 또 주요 공약을 내세웠냐면요. 저는 이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경기 북부를 좀 분도하자고 제가 그 공약을 했습니다. 1,300만인데 경기 북부는 한 10개 시군에 340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뭐 군사보호 지역 또 여러 수도권 규제 지역 해가지고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금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말 분도를 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또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의 특성상 북쪽하고 다 접경적인데, 그럼 앞으로 저희 남북교류 시대에 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 이 북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한다면 거기서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도론까지 과감히 주장을 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 평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게 남북이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연결 또 경제 협력 교류를 한다면 일자리가 생기고 남북이 공동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번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그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지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이 제외가 된다면 일자리가 직간접으로 10만 개가 생긴답니다. 또 광명에서 도라사에서 개성까지 지금은 개성공단까지 6km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개성시까지 6km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걸 연결하면 신호주까지 가는 최소한의 철도가 연결이 그렇죠. 되는 완전히 겁니다. 연결되는 거죠. 물론 진짜. 철도 현대화라 또 새로운 고속철을 놓는 문제는 그렇죠. 있지만 그러나 일단 연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임명된 우리 오영식 철도공사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남북 정상회담 끝난 직후에 바로 남북 철도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기사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한 빠른 속도로 남북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 때 이때 경기도 도지사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도지사로서 어떤 그 시대의 전쟁기지로서 또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유라시아 대륙철도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제 공약은 경기도를 동북아 고속철도 경제권의 허브로 만들겠다. 좀 너무 스케일이 큰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잘 가네. 결국은 이제 경선이 문제인데요. 경기도지사 경선은 어떻게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나요? 이미 당에서 발표했죠. 네, 결선하는 걸로. 당에서 광역은 그러니까 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겠죠. 야, 결국 지금 3등이시잖아요. 현재까지. 현재는 후발 주자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그 열흘 남았는데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저를 무슨 알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셨죠.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본선에서 누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셋 중에 하나 나가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흥결 없는 후보.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당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당의 지지율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16년 만에 도지사를 탈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인데 그렇다면 이 호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죠. 그래서 그런 후보를 되기 위해서 또 선출을 위한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또 도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난 보이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면 그 길이 보이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정이 지금 16일 날 토론회죠? 지금 이제 16일이 그 세월호 사주기라 예. 17일 날 지금 17일, 예.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토론회가. 예. 토론회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당이 좀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18, 19, 20에 최소한 지금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다다음 주에 한번 하고, 최소 2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래서- 토론회를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어? 말입니다. 아유, 참. 우리 뉴비씨에서 좀 압력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토론회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한번 좀 초청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초청을 하고 안 맞습니다. 나오면은 그냥 안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끼리 하고. 아, 정말입니다. 저는 그 아까도 제가 말했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선거 나온 사람이 후보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번 긴급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준비를 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당 토론회가 4월 17일이면 네, 다음 주 우리는 포기합니다. 다음 주에 그냥 바로 무조건 하는 한번 걸로, 해주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네. 금요일 정도 하는 걸로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투표는 그 18, 19, 20. 와, 세상에, 17일 날 토론회 하고 바로 그러니까 너무 늦는 거죠. 이러면 토론회가 요식 절차 아니야. 그러게요. 그지? 진짜 그 바로 전날 이렇게 하면 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뉴비스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그냥 제안해 네. 주시고 네.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안 나온 나오면 안 나온 사람끼리라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 나오면 뭐 뒤통수가 너무 가려워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뭐 어떻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마음껏 하십시오. 네. 오늘 사실 예. 두 분이 그냥 말을 기울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좀 그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냐면요. 우선은 나라가 나라답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시는 거에 제가 경기도 전역을 누비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우리 대통령 잘하신다. 그렇다면 저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정부도 힘을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지방 정부는 도면 도 기초는 기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최소한 난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승리와 또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져서 또 정권 재창출도 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미랄이 되고 싶은 심정.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이라는 당이 더 도덕적으로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워낙 월등한데 네.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처마 끝 몇 센치였지? 30cm. 그 30cm 가지고도 시비 걸리고 할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대통령님 본받아서 우리 다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 후보님들의 도덕성도 정말 대통령님 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문파드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권순우, 하승주 양기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